오늘도 며느리는 뭐가 그리 바쁜지 영우를 학원에서 데려오더니 서둘러 핸드백을 챙겨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님, 바빠서 그냥 나가니까 영우 좀 챙겨주세요. 그리고 저녁에 먹을 찌개도 만들어 주세요. 아범도 일찍 들어올 것 같거든요. 알았다. 된장찌개면 되겠지. 내가 알아서 해두마.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며느리를 벌써 바깥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김 씨는 늘 궁금했습니다. 무슨 부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 저렇게 서두르는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 집에 와서 생활한 지 1여 년 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 씨의 집은 그냥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머님, 혼자 육아를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제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몇 개월이라도 애 좀 돌봐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 3개월 애를 봐주겠다고 한 것이 벌써 1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육아뿐만 아니라 집안 살림 모두 김 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어느 때는 내가 이 집에 하인으로 들어온 건가 의구심이 들 지경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이제는 대놓고 언제 무슨 반찬을 해놓으라는 명령 아닌 명령을 받고 있었습니다. 설거지하고 식탁 닦고 빨래 널고 개고하는 일들은 당연히 김 씨가 해야 할 역할로 굳어졌습니다. 그나마 손주를 봐주는 재미로 참고 있는데 갈수록 며느리의 타박이 심해져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오늘도 또 나가냐? 넌 매일같이 뭐하러 나다니냐? 그건 어머님이 아실 필요가 있으세요? 제 프라이버시인데 그런 것도 다 까발려야 한다는 말이세요? 꼭 그러라는 게 아니고 집안일도 틈틈이 해야지. 내가 혼자 다 하려니 몸이 많이 힘들다. 아니, 어머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손주 놀아주는 거, 그리고 기껏 밥상 차리는 것인데 뭐가 그렇게 일이 많다는 거지요? 따박따박 말대꾸를 하는 시건방진 며느리를 앞에 두고 더는 떠들어봤자 도움이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말끝마다 요즘은 어떠니 하면서 김 씨를 구태의연하고 고지식한 노인으로 여기는 며느리가 오히려 잔소리 많은 시어머니 같았습니다. 자신이 하는 것은 무조건 옳고 시어머니가 하는 것은 구태스럽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림살이를 전적으로 맡기고 바깥으로 나돌기만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나갈 때마다 차를 끌고 나가 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며느리가 술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에 와서 말이지만 현재 며느리가 끌고 다니는 차만 해도 김 씨가 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까지 소유권은 김 씨 명의로 돼 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차를 당장 빼앗아 버리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어느 때는 밤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애딸린 가정주부로 전혀 생각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김 씨는 며느리가 수상하게 보였습니다. 갈수록 화장도 짙어지고 집에 있을 때 핸드폰에 코를 쳐박고 지내고 있습니다. 하이힐 숫자도 늘어났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테니스복을 새 것으로 샀습니다. 어떤 날을 하루 종일 뭔 일인지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고 어떤 날은 괜히 기분이 좋아서 희죽거리기도 했습니다. 변덕이 죽을 듯 했습니다. 김 씨가 보기에는 그런 징후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분명히 자신의 본분을 잊버리고 있었습니다. 본분을 잊어버리면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김 씨는 며느리가 위태위태해 보였습니다. 꼭 그게 아니더라도 솔직히 김 씨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주는 것 없이 미웠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사람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태도가 위압적이었습니다. 마치 하인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어머님, 속옷을 다 함께 돌리면 안 되지요. 어머니 것은 따로 돌리세요. 세탁기를 뭐하러 2번씩 돌리냐? 한꺼번에 다 넣고 돌리지. 어머님,
구분할 건 구분해야지요. 겉옷은 몰라도 속옷은 따로 손세탁하세요. 며느리한테는 김 씨의 속옷이 더러운 물건으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따로 손세탁하라는 겁니다. 반찬을 영우한테 먹일 때도 간혹 김 씨가 사용하던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이면 난리를 치는 며느리였습니다. 아니, 입에 닿은 걸 영우한테 주시면 어떻게 해요? 더럽게. 에이, 짜증나. 그래. 내가 미안하다. 깜빡했다. 어머님,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어떻게 침 묻은 걸 애한테 줘요? 애 봐주러 왔다가 시집살이 하고 있는 김 씨였습니다. 갈수록 빈정 상하는 일이 더 많아져 이제는 노이로제에 걸릴 것 같았습니다. 어떤 때는 괘씸했습니다. 싸가지는커녕 기본적인 예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도 김 씨는 철딱서린이 없는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별소리를 하질 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자기 친구들과 통화를 하고 있었는지 깔깔거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김 씨가 시장에서 돌아온 줄 모르고 계속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세상에, 우리 집 곰탱이는 그런 일을 몰라. 그냥 당장 먹고 사는 것만 중요해. 미련곰탱이. 그것은 맥락상 김 씨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제도 오이를 호박하고 착각을 했는지 엉뚱한 반찬을 만들었더라고. 그런데도 그걸 맛있다고 곰탱이는 먹더라니까. 김 씨는 며느리가 바깥 사람들한테 자신을 미련곰탱이라고 하는 걸 듣고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런 별칭을 붙여 떠들고 다니는 건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김 씨는 생각을 했습니다. 손주도 손주지만 이대로 살면 내가 골병이 들거나 정신병이 들거나 하겠다고 그만 내 집으로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며느리에게 그동안 당한 게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그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김 씨의 심중에는 며느리가 뭔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김 씨는 본격적으로 며느리의 동태를 확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들은 하루 종일 회사 일에 쫓기다 저녁이면 술 한 잔 거치고 늦게 귀가했습니다. 어쩌다 일찍 집에 오면 그냥 잠자기에 급급했습니다. 김 씨는 아들의 그런 형편을 보고 속으로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중에 며느리는 몸매 관리한다고 헬스를 다니니 테니스를 배우니 하더니 요즘은 테니스에 푹 빠진 것 같았습니다. 하루는 아들에게 운동을 권유해 봤습니다. 수진이는 테니스 배우러 다닌다는데 이참에 너도 테니스라도 치러 다녀라. 지금 너 상황을 보니 술에 쩔어 사는 것 같더라. 아직 시퍼런 나이에 벌써 술에 취해 살면 나중에 건강을 어떻게 챙기려고 그러니? 엄마, 나 아직 늙은 나이는 아니야. 금세 회복해. 나도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이야. 걱정 마. 언제까지 청춘인 줄 아니? 나도 어그제까지 청춘이었던 것 같다. 세월은 쏜살과 같아. 아들은 괜히 노인네가 걱정부터 앞서서 그런다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렇지만 애미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아들내외의 관계가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반면에 며느리는 얼굴에 화색이 도는 것이 누가 봐도 사랑에 빠진 사람 같았습니다. 그것이 김 씨의 육감을 자극해 경계심을 갖게 했습니다.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기 시작하면서 김 씨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며느리의 수상한 뒤를 밟고 그가 남긴 흔적들을 찾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살림도 살림이지만 특히 손주 돌보는 일이 난감해졌습니다. 김 씨의 예감으로는 며느리는 분명히 아들 모르게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손주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으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고민하다가 결국 흥신소를 찾아봤습니다. 신용이 있는 업체를 찾느라 고생을 했습니다. 한 곳을 선정해 직접 찾아갔습니다.
종로에 있는 어느 허름한 건물에 위치했는데 내부가 어두컴컴하고 음침했습니다. 그래도 평판이 좋다는 곳이니 들어가 봤습니다. 김 씨는 실장이라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담배를 꼬나 물고 실장이란 여자는 김 씨를 상담했습니다. 김 씨는 며느리 뒷조사를 의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은 자기네가 전문이라며 선불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금액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김 씨 속으로는 몇십만 원 하겠지 생각했습니다만 턱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별 수가 없었습니다. 5일 정도면 확인이 될 것으로 실장은 확신했습니다. 김 씨는 뭔가 찝찝하면서도 곧 밝혀질 며느리의 배신을 생각했습니다. 악독한 며느리로부터 아들을 구해내는 게 중요했습니다. 아들은 지금 자기 앞가림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아내까지 신경 쓸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한테 무슨 낙을 찾을 수 없었을 겁니다. 물론 이게 다 김 씨의 상상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상상이 현실일 가능성이 아주 높았기 때문에 김 씨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아들이 큰 낭패를 보기 전에 사태를 바로 잡고 싶었습니다. 그게 마음대로 될 일이 아니었기에 김 씨는 불안했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자신을 구박하고 무시한 행동은 하나의 전조일 것으로 봤습니다. 며느리는 남편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런 여자의 마음을 훔친 어떤 인간은 그것을 이용해 욕구를 채우고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아들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너는 수진이가 요즘 바깥에서 뭘 하고 다니는지 궁금하지 않냐? 아내가 뭘 하는지 궁금하지 않냐고? 엄마, 그게 왜 궁금했대? 다 큰 성인이 자기 앞가림 못할까봐. 괜히 심술 부리지 마. 심술. 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무슨 심술이라는 거냐? 내가 심술 부릴 이유가 뭐냐? 엄마는 수진이를 원래 못마땅하게 여겼잖아. 그런 선입견 때문에 며느리가 더 부족해 보이고 그럴 수 있지 않겠어? 그러니 좋게 생각해줘. 이 애미는 진정으로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너를 한심하게 보고 있단다. 그래도 수진이를 의심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가족 간에 믿음이 없으면 안 되지요. 아들은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질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해외 개발팀이라 1년의 반은 해외 출장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터에 술에 매일 쩔어 살고 일찍 귀가한다 해도 잠자기에 급급하니 어느 천년의 부부 사이가 좋아지겠습니까? 너는 수진이가 외로울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드냐? 외로워요? 그건 배가 부르다는 소리지요. 배고프면 그런 소리를 못할 겁니다. 집에서 피둥피둥 놀고 먹는데 뭐가 외로워요? 김 씨는 아들의 이런 태도로부터 위험성을 다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생각이 이 정도라면 아내가 바깥으로 나돌게 될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인 것입니다. 며느리는 명절에도 집에 와서 방 안에서만 처박혀 있고 부엌에 나와보질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수 음식을 다 만들어놔도 그걸 상에 올려놓는 일조차 안 하려고 했습니다. 눈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가지고 유튜브 쇼츠만 넘겨봤습니다. 다른 식구들이 뭘 하든 말든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도 거의 없었습니다. 젓가락으로 이 반찬 저 반찬 눌러만 보고 맨밥만 조금 먹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으면 우라가 치밀어 한 대 때려주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식이라고 제대로 먹일 리가 없습니다. 결국 시어머니인 김 씨가 손주를 챙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씨는 무례하고 오만한 며느리에 대해 더 이상 기대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기대는커녕 오히려 아들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으면 다행으로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어제도 늦게 들어와서는 손주에게
저녁 식사로 왜 우유를 먹였느냐고 김 씨에게 따졌습니다. 애가 우유에 알러지 반응을 보인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그냥 우유를 먹이면 어떡해요? 우유에 특별한 거부 반응이 없는 것 같던데. 아이들 음식을 너무 가려 먹이면 면역에 더 안 좋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아니, 어머님이 무슨 의학 박사예요. 약의 약자도 모르면서 뭐 아는 척하지 좀 마세요. 그렇게 불안하면 네가 저녁에 일찍 들어와 밥을 직접 먹이지. 왜 늦게 들어와서 그런 소리 하냐? 어머님이 지금 하는 일이 많다고 푸념하시는 거예요? 손주 하나 돌봐주시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에요. 손주 사랑은 할머니라고 했어요. 또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며느리가 보기 싫어 김 씨는 언쟁을 피해 아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흥신소로부터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보고서와 첨부된 사진을 보고 김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버렸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이었습니다. 또 며느리가 그 남자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고 커피숍에 앉아 있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염려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어린 자식을 떼어놓고 나가서 다른 남자 품에 안기는 며느리의 뻔뻔함에 김 씨는 치를 떨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확실한 증거가 안 된다고 생각한 김 씨는 며느리의 핸드폰을 까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밀 패턴이 걸려 있어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며칠 전 며느리가 핸드폰을 새 것으로 교체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김 씨는 뉴스에서 많이 봤던 대로 포렌식을 의뢰해 보기로 했습니다. 구형 휴대폰을 찾아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강남 최신식 빌딩에 위치한 업체는 조그만한 사무실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 중에서 메시지나 사진 영상을 찾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흥신소 보고서에 보면 며느리가 바람을 핀 것은 6개월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형폰에 그들의 메시지가 다 들어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포렌식으로 찾은 사진과 메시지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정우라는 상간자는 테니스 코치였습니다. 흥신소에서 파악한 것에 따르면 그들은 하루 건너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자료까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우는 결혼을 하여 일남일녀의 아빠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녀를 둔 부모였다는 것에 김 씨는 더 놀랬습니다. 어떻게 자식들을 두고 그 짓거리를 하고 다닌다는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김 씨는 확보된 자료를 아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며느리를 다구쳐 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으로는 직성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자신에게 한 짓들을 상기해 보면 그 정도로 끝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김 씨는 며느리의 부모를 아들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명분은 식사를 함께 하자는 것뿐이었습니다. 건방진 며느리는 김 씨가 자기 부모를 오라가라 했다고 기분 나빠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집으로 부모님을 초대하는 건데 왜 어머님이 결정을 하셨어요? 왜 미리 상의를 하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식사 한 끼 함께 하는데 뭔 상의까지 하고 그러냐? 며느리는 언제나 그렇듯이 또 끝까지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런 성격은 자기 부모들과 똑같았습니다. 사돈들 역시 김 씨를 촌년 취급하는데 열성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상견례에서 김 씨를 개망신을 준 사돈들이었습니다. 김 씨한테 상견례 자리에 한복이라도 입고 나오지 어떻게 시골에서 일하다 온 사람처럼 하고 나왔냐고 고발대발했었습니다. 자기들을 무시한 것이라고 대놓고 질타를 했었습니다. 사실 당일 입고 간 옷들은 김 씨 입장에서는 거의 새 옷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복을 맞추는데 시간이 걸려 못 입고 나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밭일할 때 옷을 입고 나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괜히 시비를 걸려고
사돈 측에서 막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결혼식장에서 얼굴 한 번 본 이후로 단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시 너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김 씨는 사돈들이라면 손사래를 칠 정도였습니다. 김 씨는 사돈들을 모신 게 식사라고 했지만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늘 자신들의 딸만 편들어 온 사돈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주고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김 씨의 속내를 모르고 자신의 부모님이 온 것에 대해 싱글벙글했습니다. 사돈들 눈에는 철부지 딸이 시집가서 시댁 어머니한테 얼마나 무례한지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돈들은 자신들의 딸이 인류대학을 나온 수재로 집구석에 박혀서 전업주부 생활을 하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 김 씨나 아들이나 며느리의 직장 생활을 권유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직장 다니는 게 귀찮다고 그냥 집에서 있겠다고 해서 전업주부가 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 부모님이 온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김 씨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드려야 한다고 닥달을 했습니다. 김 씨는 모든 며느리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발칵 뒤집어질 일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며느리는 자기 부모 앞에서도 김 씨는 하인부리듯 했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며느리 부모들은 아무렇지 않은 듯 무시했습니다. 딸 자식이 시부모한테 무례하게 행동하는 걸 타이르지도 않는 부모라면 자신의 며느리에 대해서도 똑같은 입장을 견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며느리는 엄격하고 예의 바르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율배반적인 부모한테서 배운 딸이 시집가서 시부모를 홀대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어머님, 오이하고 당근은 함께 요리하면 비타민C가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먹을 수 있게 해야지요. 식감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아는 척은 많이 하면서 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면서 입으로만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부모들도 똑같았습니다. 시댁 사돈이 혼자서 바쁘게 일하는 것을 봤다면 안사돈이라도 팔 걷어붙이고 일을 도와주는 게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안사돈은 빤히 쳐다만 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도와주는 건 고사하고 오히려 옆에서 잔소리나 안 하면 다행이었습니다. 태생이 기본적으로 틀려먹은 인간들이었습니다. 시집간 딸내외를 포함해 가족들이 다 모이자 김 씨는 먼저 술을 한 잔씩 건배를 했습니다. 소주와 맥주를 골라 선호하는 대로 한 잔씩 마셨습니다. 잠깐 동안 식사를 했습니다.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듯 했습니다. 그때 김 씨는 조명을 끄고 하얀 벽면에 홈시어터 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가 화사한 웃음을 지으며 달려가는 장면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본 며느리가 긴장을 했습니다. 웃음꽃 속에서 한 남자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들은 어깨동무를 하고 모텔을 향해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탄성을 쏟아냈습니다. 그에 개의치 않고 김 씨는 다른 장면으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에는 무수하게 많은 모텔과 호텔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장면이 바뀌어 모텔 입구에서 둘이 키스를 하는 모습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을 본 아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수진아, 너 저게 다 뭐야? 다른 남자 만나고 다녔어? 아니야. 그게 아니야. 오해가 있는 거야. 그만하세요. 어머님, 며느리의 부모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이 김 씨는 영상을 돌렸습니다. 다음 장면에는 수진이 남자 위에 올라가 괴성을 지르는 성행위가 찍혀 있었습니다. 아들이 숨이 넘어갈 듯 소리 지르며 수진을 닥달했습니다. 야, 말을 해봐. 저게 변명이 될 일이냐? 저 남자는 누구야? 누구냐고? 저건 뭐가 잘못된 거야. 사실은 저런 게 아니고
그러면서 며느리는 김 씨를 빤히 째려봤습니다. 그는 양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저 남자는 테니스 코치다. 6개월 전부터 만나 그동안 하루 걸러 매일 같이 만나 불륜행위를 저질러 왔다. 자식도 집안 살림도 다 나한테 맡겨놓고 자신은 저렇게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어서 메시지가 여러 개 캡처되어 나왔습니다. 내용은 보는 사람 나쁘끄러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행위를 너무 적나라하게 묘사하거나 노골적으로 서로의 애정을 표시했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엎어져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외로웠어요. 육아하고 집안에만 처박혀 있었더니 답답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하려던 것인데 그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었어요. 미안해요. 외로웠다고? 그럼 나는 안 외로운 줄 알아? 부부는 아무리 다정다감해도 각자의 외로움을 감싸줄 수 없는 거야. 그 외로움은 인간의 원천적인 것이어서 결코 지울 수가 없는 거라고. 외롭다는 건 전부 핑계일 뿐이야. 순간의 쾌락에 빠진 것이야. 너는 가정과 쾌락 중에서 쾌락을 선택했던 뿐이지. 다른 건 다 변명거리야. 아들은 머리를 감싸쥐고 울부짖었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빌고 있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는 부모들은 너무 경악해 아무 소리도 못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딸내외가 빔 프로젝터를 치우려고 하자 김 씨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김 씨는 그 상황에서도 영상을 출력했습니다. 거기에는 평소 며느리가 김 씨를 어떻게 일을 시켜 먹었는지, 남들한테 김 씨를 뭐라고 지칭했는지 음성, 녹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미련 곰탱이라는 말부터 촌령까지 이루다 말로 형언하기 힘들 만큼 많은 욕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지었다고 나한테 저렇게 한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손주 봐달라고 해서 손주 봐주고 상차리라면 상차려줬는데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홀대한 것이냐? 며느리가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머리를 헝클어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스트레스를 어머님한테 풀어댔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얼굴만 보면 잠을 자거나 그게 아니면 해외 출장을 자주 가버리니까 쌓이는 스트레스를 어머님한테 풀어댄 듯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머님은 좋은 분이세요. 그것을 이제 와서 느낀다고 바꿔질 일이 있겠니? 나는 너에 대한 기대를 버리진 아주 오래다. 다만 손주의 처지를 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이제는 다 쓸데없는 말이 돼 버린 것이다. 아들은 방문에 머리를 쥐어박으며 자학했습니다. 그의 이마가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모든 게 다 제 잘못이에요. 아내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 제가 무능해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저 여자가 욕정에 사로잡혀 벌린 일이고요. 지금에 와서 무슨 핑계나 변명이 있을 수 있겠어요. 다 끝난 일이에요. 며느리는 계속 바닥에 엎어진 채 울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 역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딸 자식을 잘못 가르쳐 이렇게 집안 망신만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사돈을 무시하고 막대했던 사과드립니다. 그래도 쟤들이 10여 년 이상 함께 살아온 부부인데 한 번쯤 용서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염치 없는 말인지 잘합니다. 용서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용서를 할 것이 따로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을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평생 동안 생각날 일인데 그게 지워지겠습니까?
그 말에 며느리는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이제 그동안 쌓아올린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린다고 생각하니 너무 허망했습니다. 자신의 순간의 선택이 이런 결과를 빚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질 않았습니다. 단단한 성체인 줄 알고 살았는데 모래성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김 씨는 허탈해서 쓰러질 것만 같아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쩌다 이런 불행한 일들이 자신에게, 자신의 아들에게 들이닥친 것인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늙어 죽을 때까지 그래도 자신은 하늘의 보호를 받고 살아왔다는 생각이 애시당초 틀려먹은 것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누구도 하늘이 선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저 인생을 살아있는 내내 고통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게 그나마 위안이 될 것입니다. 김 씨는 자신의 행위가 너무 잔혹한 것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참고 살아온 온갖 굴욕을 떠올리면 결코 잔혹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늙은 인생이라고 무시하고 홀대하는 세상에 대한 작은 경종이라도 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양육권과 소유재산은 전부 아들에게 귀속되었습니다. 상간자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를 했으며 상간자 역시 자신의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습니다. 김 씨는 끝까지 그들의 행태를 추적했습니다. 며느리와 상간자는 각자 이혼 후 재결합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이 진정이었음을 서로에게 확신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에 마주치자 그건 사랑이 아니라 호기심과 일시의 욕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동거는 오래 갈 수 없었습니다. 불륜에 의한 사랑이 오래 갈 수 없다는 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며느리는 이후에도 아들을 찾아와 애걸복걸하고 어떤 때는 술에 만취해서 울고불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의 다친 마음의 상처는 너무나 커서 봉합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인류대학 간판을 내세워 취직을 하려고 했으나 어려웠습니다. 결국 식당 일이나 아르바이트로 대리기사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를 하다가 어느 날 야간에 대리기사로 장거리를 가게 되었는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 사고로 다리 하나를 잃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친정집에 들어가 생활하고 있다는데 정신적으로 거의 피폐되어 아들도 만나질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김 씨는 그런 며느리에게 수술비에라도 보탰으라고 얼마간의 돈을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받을 수 없다고 전액 돌려보내왔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